혹시 한 회사의 전 직원이 AI 도구를 써서요. 수작업 시간을 25%나 줄이고 또 엔지니어의 90% 이상이 AI 도움으로 코드를 짠다. 그래서 생산성이 30% 올랐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이게 무슨 미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바로 금융기술 기업 블럭이 최근에 투자자들한테 공개한 실제 성과입니다. 아, 스퀘어랑 캐시앱으로 우리한테 더 익숙한 바로 그 회사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AI 챗봇 하나 도입했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지점입니다. 블럭의 2025년 4분기 투자자의 날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AI 우선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지 그 내부 전략을 한번 속속들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새 기술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요. 회사의 운영 철학 전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블럭이라는 한 회사의 사례를 넘어서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뭐랄까 중요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인물부터 시작해 보죠. 블럭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리더, 안나 웨버. 아, 네. 구글, 트위터에서 30년을 보낸 베테랑인데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게 바로 엔지니어링 속도를 높이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속도라는 게 단순히 코딩을 빨리 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에서 그녀가 기능별 조직화, 이 functionalization이라는 구조 개편을 강조했는데요. 기능별 조직화요. 네, 이게 속도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게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전 방식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신규 결제 기능 같은 프로젝트 팀이 생기면요.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가 각 팀에서 이렇게 파견 나와서 일을 했어요. 아, 그렇죠. 흔히 말하는 TF팀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팀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노하우나 기술적인 교훈들이 축적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아, 경험이 자산이 안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기능별 조직에서는 모바일 엔지니어링 팀, 웹 프론트엔드 팀처럼 기능 중심의 팀이 모든 프로젝트의 관련 업무를 전담해요. 그러니 기술 표준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A 프로젝트에서 배운 걸 B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하면서 개발 경험이 그대로 팀의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와,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아하, 일회성 TF팀이 아니라 상설 전문 부대를 만드는 거군요. 노하우가 축적되니까 당연히 빨라지겠네요. 그리고 이 속도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바로 블록의 자동화라고 선언한 거고요. 맞아요. 2025년, 2026년 최우선 과제라고 아예 못을 박았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전략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블록은 이미 2012년부터요. 자동화된 고객 등록 시스템이나 현금 흐름 기반의 대출 심사에 머신러닝 모델을 계속 써왔어요. 와, 10년도 더 전부터요? 네, 10년 넘게 데이터를 쌓고 뭐랄까 AI 근육을 계속 키워온 거죠. 그러다 생성형 AI라는 엄청난 파도가 오니까 그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서 서핑을 제대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준비된 자에게 온 기회다. 이런 거군요. 딱 그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엔지니어들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사, 법무, 고객 운영 같은 비기술 부서 직원들까지 모두가 AI를 일상 업무에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정말 전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 이런 시도는 구호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블록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발표 중에 모든 직원이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거나 핵심 제품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적 선언인 거죠. 문화적 선언이요? 네, 더 이상 기술과 비기술의 경계를 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들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바로 그 무기들. 궁금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는 걸까요? 그 중심에 구스라는 자체 개발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스.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이죠? 구스의 핵심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행동이요. 네, 보통의 AI 챗봇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데 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스는 다릅니다. 첫째, 블록 내부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있고요. 둘째, MPC라는 자체 기술을 통해 150개가 넘는 사내 업무 시스템과 직접 연동돼요. 연동된다는 게 가령 제가 지난주 지역별 매출 데이터 뽑아서 그래프로 보여줘 라고 하면 구스가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반적인 챗봇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이러이러한 쿼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엑셀로 옮겨서 차트를 만드세요.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겠죠. 네,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구스는 그 모든 걸 직접 수행합니다. 스스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분석 툴을 실행해서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딱 보여주는 거죠. 와, 버그 리포트를 받으면 관련 코드를 분석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수정 코드 초안까지 짜서 제안을 해요. 진짜 조수처럼 일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이건 비서네요, 비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AI를 만들 때 특정 기술에 종속될 위험은 없나요? 가령 지금은 오픈 AI 기술이 최고지만 내년에 더 좋은 게 나오면 어떡하죠? 블록도 그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스를 모델 불가지론적 모델 애그노스틱으로 설계했습니다. 모델 불가지론적이요? 네, 이게 뭐냐면 구스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필요에 따라 아주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오픈 AI의 GPT든 엔트로픽의 클로우드든 구글의 제미나이든 미래에 나올 그 어떤 모델이든 마치 컴퓨터 부품 갈아 끼우듯 유연하게 최신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만든 거죠. 와, 기술의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파도를 갈아탈 수 있는 서프보드를 직접 만든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현명한 접근이죠. 와, 구스는 정말 엔지니어들의 슈퍼파워 같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건 다 개발자들 얘기잖아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기획자나 마케터는 그냥 구경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무기도 있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블록의 전략이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G2라는 도구가 바로 그 답입니다. G2요? 네, 이건 코딩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도요. 단 몇 분 만에 자신한테 필요한 맞춤형 자동화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거든요. 잠시만요.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 자동화 앱을 직접 만든다고요? 네. 와,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솔직히 슬랙에서 이모티콘 추가하는 것도 가끔 헷갈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과거의 업무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케팅팀 직원이 새로운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슬랙 알림을 보내고 그 내용을 구글 시트에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일단 기획서 쓰고 관련 부서 회의하고 개발팀에 요청하겠죠. 그러면 개발팀은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랑 우선순위 조율하고 그렇죠. 운이 좋아도 몇 주는 걸릴 거고 보통은 몇 달이죠. 제가 예전에 간단한 버튼 하나 웹사이트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3개월 걸린 적도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G2는 바로 그 끔찍한 병목 현상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고객 문의 접수라는 타일, 슬랙 메시지 발송이라는 타일, 스프레드시트 기록이라는 타일이 레고 블럭처럼 놓여 있어요. 레고 블록처럼요? 네, 사용자는 그냥 이 타일들을 마우스로 끌어서 순서대로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자동화 워크플로우 앱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와, 모든 직원이 직접 앱을 만든다니 혁신적이긴 한데 한편으론 걱정도 되네요. 보안 문제나 관리되지 않는 저품질 앱들이 마구 생겨나는 섀도우 IT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블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당연히 그런 위험이 존재하죠. 그래서 G2 같은 플랫폼은 단순히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잘 설계된 가드레일 안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가드레일이요? 네, 예를 들어 민감한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는 타일은 특정 권한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만들어진 앱이 회사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는지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유를 주되 책임과 안정성을 시스템적으로 확보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구스나 G2 같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요? 이것도 또 개발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 비밀이 바로 공유 에이전트 기판, Shared Agentic Substrate라는 기술 토대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간단히 말해 재사용 가능한 AI 기술 부품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부품 모음집. 네. 구스를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 연결 기술, 행동 수행 기술, 학습 기술 같은 핵심 부품들을 미리 표준화해서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처음부터 다 개발할 필요 없이 이 기판 위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빨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군요. 발표에서 고객용 서비스인 머니봇과 매니저봇을 각각 6주, 8주 만에 개발했다고 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2달도 안 돼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만든 서비스가 과연 안정적이고 안전할까요? 특히 고객의 돈을 다루는 머니봇인데 속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진 않았을지 우려되는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우려가 당연하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유 에이전트 기판 방식이 안정성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매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밑바닥부터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없이 검증되고 테스트된 표준 부품들을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데이터 접근, 보안 인증 같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부분들은 이미 검증된 기판의 부품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아, 오히려 개별팀이 각자 방식으로 개발할 때보다 실수가 줄고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거죠.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속도와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내부 효율화를 위해 만든 기술이 외부 고객을 위한 혁신으로 그것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략들이 실제 어떤 결과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전체 직원의 75% 이상이 AI를 써서 수작업 시간을 25% 단축했고 캐시앱 고객 지원의 65%를 AI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원의 3분의 1을 AI가 처리한다는 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24시간 내내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해지면서 고객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35%의 인간 상담원들은 더 복잡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필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엔지니어링 쪽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코드 제출의 90% 이상이 AI의 도움을 받고 그 결과 엔지니어 한 명당 주간 코디 변경 중앙값이 30%나 증가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네, 어떤 거죠? 코드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 그쵸.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냥 막 복사 붙여넣기 한 코드가 늘어난 걸 수도 있고 오히려 버그만 많아지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록이 코드 라인 수가 아니라 코드 변경 중앙값이라는 지표를 쓴 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코드의 양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AI가 테스트 코드나 반복적인 코드 초안을 순식간에 만들어주니까 엔지니어는 더 많은 실험과 개선을 더 빠른 주기로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하. 즉, 업무의 양이 아니라 시도와 개선의 횟수가 늘어난 거죠. AI 덕분에 실패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줄어드니까 더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양이 아니라 시도의 밀도가 높아진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도구를 나눠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업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직무 기술서나 면접 기준에 AI 활용 능력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네네. 또 엔지니어들이 다른 방해 없이 완전히 몰입하는 플로우 상태, 플로우 스테이트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요? 맞습니다. 불필요한 회의나 행정 절차를 없애고 개발 외적인 마찰을 최소화해서 오롯이 중요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와 성과 관리가 엔지니어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이나 번아웃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플로우 상태라는 게 듣기엔 좋지만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는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그건 모든 고성과 조직이 가진 딜레마일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겠죠? 방식이요? 네, 블록의 접근 방식은 더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불필요한 일을 없애주겠다에 가깝습니다. AI가 단순 작업을 처리해주고 G2가 부서 간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것처럼 시스템을 통해 마찰을 줄여주는 거죠.
물론 그 결과로 높아진 기대치가 새로운 압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방향성 자체는 소모적인 노동이 아닌 가치 있는 창조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해보자면 속도 향상이라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가 구스와 G2라는 강력한 내부 AI 도구 개발로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몇몇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걸 넘어 전 직원의 업무 방식을 바꾸고 결국 AI 우선이라는 기업 문화로 단단하게 자리 잡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AI가 더 이상 특정 제품에 추가되는 기능이나 옵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기업의 전략, 운영, 문화를 모두 관통하는 핵심 운영체제, OS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업무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우리 회사, 우리 팀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파생된 질문 딱 하나만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블록은 코딩을 모르는, 그러니까 비전문가 직원들한테 직접 소프트웨어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나 AI의 도움으로 필요한 걸 만들 수 있는 미래에 과연 기술적이다, 이 테크니컬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새로운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